그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7장이 이 권리편이에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바로 그 사법살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예가 된 몇 개의 사건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법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겁나게 느껴지고, 즉 법조 시스템이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예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링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최고의 법학자고 지금까지 많은 법학 교수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그 예링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법이란 것이 유지되려면 법을 당연히 법치가 관철돼야 되는데, 그 네.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집행하고 잘못 적용하면 그 제일 나쁜 일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사람이 죽으면 그게 바로 사법살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일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기 전의 경우는 허다하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과거 인혁당 재건이 사건 거꾸로 올라가면 그런 경우 바로 그냥 판결 내려서 다 사형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다 그 허위 자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뭐 조봉암 씨가 진보당 조봉암 씨가 간첩이다. 또 나중에 다 재심으로 밝혀지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살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게 원래 뭐 권위주의 정권 때나 군사 독재 정권 때나 파시오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다. 우리나라가 1987년에 민주화되었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착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가 뭐냐면, 뭐 그 87년도 아니고 아주 최근을 보게 되면 서울시 공무원 유성시 사건이 있습니다. 유성시 사건.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화교 출신인데 화교 출신으로 한국에 안착한 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무원이었는데 간첩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도 같이 간첩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돼서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간첩이 서울시에 파견된 거죠.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무슨 일을 했다 해서 중국 관련 서류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발간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국정원이 위조를 한 게 확인됩니다. 다 무죄가 됩니다. 이게 저 옛날 뭐 전두환 박정희 때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물론 조금 더 올라가게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그 유서 대필 사건, 유서를 대필해서 자살하게 만들었다. 네, 그것도 다 네. 무죄가 났거든요. 그것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을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던 그 법률 해석, 적용, 집행자들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처벌받은 적도 없죠. 그러한 점에서 물론 그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는 양과 질이 다르지만 사법살인의 형태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법살인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핑핑 돌아가고 막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법은 이렇게 좀 더딘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저는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9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헌법이 바뀐 적이 없어요. 87년 이후로 같은 헌법에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경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 대통령 때마다 똑같은 법률 헌법 체제 하에인데 시대적 분위기가 달라지죠.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달라지죠. 아까 법조인들의 생각도 달라지죠. 맞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제 제도만 중시한 사람들은 똑같은 그 헌법 체제 하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 그건 매우 아니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제도 하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를 때 그 제도와 법은 어떤 경우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제도가 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된다면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제약하고 박탈하는 그런 법과 제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따라 다른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약간 공평무사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뭐 어려운 일인데요. 이제 똑같은 법과 제도인데 왜 달라질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전 국회 역할 우리 아까 뭐 최강욱 의원 여기 오셨던 것 같은데 조명이 비쳐서 잘 안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법률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법률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 재량의 여지를 많이 넓게 만들어 두게 되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이런 죄들이 남용되는 대표적인 죄가 되고 있습니다. 뭐 파업을 억압한다거나 합법적인 파업을 진압한다거나 또는 그 행정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집행을 처벌한다거나 등에 있어서 이런 죄들이 매우 넓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 입장에서는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죄 조문들을 이용합니다. 그럼 그거 조문 자체가 아주 엄격히 애초에 규정되어 있으면, 즉 입법부가 그걸 줄여두면 엄격하게 규정을 해두면 뭐 검찰이나 경찰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인데, 그래서 입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주권자 국민이 그런 그 사법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